새의 피해는 숨기고 고양이의 피해만 말하는 것이 과연 과학일까요?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는 무조건 피해를 주는 동물도 아니며 고양이 역시 무조건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어떤 동물이든 개체수가 특정 장소에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인간의 생활 공간과 충돌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새가 인간과 농가해주는 피해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고양이가 새를 사냥한다는 사례만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과연 이것을 공정하고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심에서는 새의 배설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도심에 비둘기나 까마귀류가 대규모로 모이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배설물입니다. 전선과 가로수 아래의 인도, 자동차, 건물 외벽과 창틀, 공원 벤치와 놀이터가 배설물로 뒤덮이기도 합니다. 배설물이 많이 쌓이면 악취와 도시 미관 훼손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배설물을 밟거나 맞는 불편도 생깁니다. 굳은 배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물청소와 시설물 세척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상인, 건물주에게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새 배설물은 단순히 보기 싫은 오염물질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비둘기 배설물의 산성도와 화학성분이 금속과 건축재료의 부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구리와 청동 같은 금속도 장기간 배설물에 노출되면 부식 과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도장면이나 간판, 건축물 외벽과 문화재 표면에 배설물이 장기간 남아 있으면 얼룩과 변색뿐 아니라 재료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둥지 재료와 깃털, 배설물이 배수로나 환기구 주변에 쌓이면 배수와 시설물 관리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설물과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서울 지역 집 비둘기 배설물의 미생물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의 시료에서 잠재적 병원성 세균이 확인됐고 13개 지역에서 채취된 19개 시료에서 캄필로박터가 검출됐습니다. 다만 세균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시민에게 곧바로 감염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위험은 노출량과 접촉 방법,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일부 조류 관련 감염병은 감염된 새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마른 배설물, 깃털 먼지가 공기 중에 날려 이를 흡입할 때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배설물을 대량으로 청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비둘기와 까마귀를 모두 위험한 병원체로 취급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역시 개체수와 서식 환경을 관리하고 배설물을 물로 적신 후 보호구를 착용해 청소하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새가 과도하게 모이지 않도록 먹이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남 김해에서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새에 의한 피해는 외국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2025년 겨울 경남 김해 도심에는 약 4,000에서 5,000 마리로 추정되는 떼까마귀가 몰려들었습니다. 도로와 인도, 주차된 차량이 배설물로 뒤덮였고 주민과 상인들은 악취, 소음, 청소 부담과 영업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배설물이 자동차 표면을 손상할 가능성과 도시 미관 저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2026년 1월에도 김해시는 떼까마귀로 인한 위생과 보행 불편이 반복되자 퇴치반을 운영하고 조류 퇴치용 레이저를 사용해 새들을 도심 외곽으로 이동시키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 인력을 투입해 도로와 보행로의 배설물을 고압 세척하고 떼까마귀 출몰 지도를 만들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주민들은 창틀과 도로, 차량이 배설물로 뒤덮이는 피해를 호소했으며 전선에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앉으면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창원시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정책을 설명하면서 멧돼지와 고라니뿐 아니라 까치 등의 조류가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과수 농가에서는 까치, 물까치, 직박구리 등이 사과와 배 같은 과일을 쪼아
상품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까치는 과일을 강하게 쪼아 구멍을 만들었고, 물까치와 직박구리 역시 배와 사과에 각기 다른 섭식 흔적을 남기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까치는 과일에 봉지가 씌워져 있는지와 관계없이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가 농작물을 쪼아 먹으면 단순히 과일 몇 개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긴 과일은 상품으로 판매하기 어려워지고 상처를 통해 부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방조망과 과일 봉지, 퇴치 장비를 설치하고 손상된 작물을 골라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농민에게는 실제 비용이고 생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피해는 말하지 않을까요? 새가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은 강조하면서 새가 농작물을 훼손하고 도심을 배설물로 뒤덮으며 시설물과 차량에 피해를 주는 사실은 숨긴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생태 설명이 아닙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 실제로 떼까마귀 배설물과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지자체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응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고양이에 의한 새의 피해만 강조한다면 시청자에게 전체 사실이 아닌 일부 사실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새의 피해를 말한다고 해서 새를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새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새가 인간과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모든 새를 없애야 합니까? 갈까마귀와 떼까마귀가 도심을 배설물로 뒤덮는다고 해서 갈까마귀를 전부 살처분해야 합니까? 까치가 과일을 쪼아 농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까치를 모두 없애야 합니까? 비둘기의 배설물에서 잠재적 병원성 세균이 발견됐다고 해서 도시의 모든 비둘기를 제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조망을 설치하고 먹이원을 관리하고 배설물을 청소하고 새들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동을 유도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제한적이고 과학적인 개체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 사례만으로 종 전체를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고양이에게만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고양이가 새를 사냥한다는 이유로 고양이 전체를 생태계의 적으로 규정하고 밥을 주지 말아야 한다거나 살처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다면 같은 논리에 따라 농작물을 먹는 새, 배설물로 도심을 오염시키는 새, 항공기와 충돌하는 새들도 모두 없애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몰살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해당 동물을 모두 없애자는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는 관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곧 몰살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새가 피해를 주면 비살상 퇴치와 환경관리, 피해 예방시설을 먼저 찾으면서 고양이가 피해를 준다고 주장할 때는 곧바로 먹이 금지와 제거, 살처분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명백한 이중 기준입니다. 새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고양이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고양이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해서 새의 피해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종이 피해를 주는지, 피해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느 지역과 계절에 집중되는지, 인간이 만든 쓰레기와 먹이원, 농경지와 도시 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죽이지 않고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의 피해는 숨기고 고양이의 피해만 보여주는 것은 생태보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례만 골라 보여주는 선택적 주장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를 걱정한다면 새와 고양이를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새도 보호하고
고양이도 보호하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존은 피해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존은 피해를 정확하게 인정하되 그 피해를 이유로 한 생명 전체를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에게 적용하는 생명 존중과 비살상 관리의 원칙은 고양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기준이며 진정한 생태 보호입니다.